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집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5.18 광주 항쟁에 북한군이 투입됐다 이런 얘기로 세상을 떠들썩 가겠는데요. 그 관련 사실이 가짜로 밝혀졌죠. 이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의 심각성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저는 촛불전진의 정책위원장 권오혁입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조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공시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5.18 가짜 뉴스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다시 한번 개괄적인 좀 정리가 필요한데요. 민원연에서 종편의 5.18 관련 보도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 이제 해오고 계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 거짓 뉴스, 거짓 보도가 어떻게 여기 등장했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보도가 나온 게 TV조선에서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채널 A에서 나왔는데요. TV조선에서 2013년 5월 13일에 장성민의 시사탱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임천용이라고 그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군 개입설을 꾸준히 주장해온 탈북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출연시켜서 처음에 북한군 개입 음모론을 펼쳤고요. 문제 이제 정명훈 씨 인터뷰는 이틀 뒤인 15일 김광현의 탕탕평평, 이것도 지금 폐지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사실 이 방송 이전에도 일부 탈북자들은 꾸준히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긴 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는 자기가 들은 이야기라면서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정명훈 씨는 자기가 직접 광주에 갔다, 이래서 파장이 굉장히 컸죠.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좀 짚어보자면 시기가 좀 맞물렸다고 봐야 되는데요. 2010년에 이제 일베가 등장을 했죠. 이 일베 등장으로 인해서 원래 2000년대 초부터 광주 음모론을 펴던 조선닷컴에 있던 구군 네티즌과 지만원 씨의 팬덤이 온라인에서 세력을 확보를 하게 됐고요. 다음으로 이명박 정권이 언론 탄압과 그리고 언론 장악에 의해서 세워진 종편이 어느 정도 체제가 좀 안정되고 있었는데, 이게 2년차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극우 스피커들한테 마이크를 줘야겠다, 이런 작업들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에서 지만원이 이제 법원에서 광주 음모론에 대해서 그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받았죠. 물론 판결 내용은 이제 북한군 개입설이 맞다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음모론자들이 이걸로 아주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종편에서 광주 북한군 개입설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라면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이게 지금 정명훈이라는 그 이제 본명이고요. 네네. 원래는 김명국이라는 가명으로 인터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미 2012년에 국정원에 불려가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채널A 보도는 2013년에 진행됐고, 그 언론이 최소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거짓 보도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또 확인되는 거는 정명훈 씨가 자기가 채널A 보도되는 것조차도 몰랐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재윤리 자체에서도 이게 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취재윤리 위반이죠. 위반인데 이 사람들은 취재윤리를 생각했나 그것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극우 인사들한테 스피커를 쥐어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지 사실 확인은 그 사람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 정명훈 씨의 증언을 보더라도 광주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그 말을 믿으려면은 황해도에서 북한군들이 배 타고 서해안을 쭉 가로질러 오는데 이거를 중간에 아무도 못 보고 북한군이 광주에서 일을 끝낸 다음에 태백산맥을 따라서 3일 만에 북한에 도달했다, 이 말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도 책임자들에게 최소한의 직접 능력만 있어도 이 방송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 얘기 들어보면 이게 취재 윤리 넘어서서 그냥 아예 조작을 위한 보도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그 북한군 개입설이 방송에 대해서 종편 측의 입장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이게 2013년에 21차 방송심의 회의록인데요. 여기서 두 종편사의 보도본부 쪽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해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찬찬히 읽어보면은 두 방송사가 처음부터 취재윤리나 사실 확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TV조선 측 인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임천용 씨 주장을 반박할 패널을 구하려고 5.18 단체 측을 중심으로 섭외를 시도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셔온 사람이 누구냐면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를 역임한 이주천이라는 분을 네. 모셔왔어요. 5.18 재단에서 이 사람 주장에 반박할 사람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람을 모셔왔다. 애초에 그 5.18 단체 섭외를 했는지 약간 위문이고요. 그 자체도. 네. 네. 그래서 5.18 단체 섭외가 안 됐다는 건 약간 핑계거나 형식적으로 좀 연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요. 이주천 교수는 예전에 자기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아예 그거보단 낫지 않았겠네요. 네네, 의도가 명백하게 더 정리되어 있었던 걸로 봐야 되겠네요.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키워드를 일단 던져놓는 게 목표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채널 A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요. TV조선은 여기서 회의록을 보면은 면피용이라도 계속 그 사람 주장은 우리는 허위라고 결론을 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네. 근데 채널 A는 그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이 권순활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펜앤마이크라는 매체 부국장으로 가요. 네.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정명훈 씨가 거짓말을 해서 얻을 이득이 없다. 합리적인 유혹 차원에서 취재는 할 수 있다. 광주 내려온 북한군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가서. 그래서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이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공공연하게 옮겨와서 사안을 이제 혼탁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일베가 창립이 이제 만들어지고 박근혜가 딱 들어오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종편이 시작한 초기 요게 네. 다 맞물려가지고 이게 본격화된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자, 법에서는 이제 언론 자유도 보장하지만 공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통 다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런 그 TV조선 채널 A와 같은 그 행태, 보도 행태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이제 허무맹랑한 이제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제 극단적인 그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자유도 있다. 또는 뭐 예술의 자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문학의 자유. 근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내지는 뭐 역사 자체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지만원 씨나 뭐 그 말한 뭐 가칭 김명국 씨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자유를 빙자해서 진실을 왜곡한 그럼으로써 그 관련자들에게 많은 어떤 피해를 입힌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죠. 예. 본인들이 뭐 합리적인 의혹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너무나 이제 명백한 그런 그 거짓말인데 이들이 하는 수법은 5.18 전체를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 간첩들이 그냥 난동을 부려가지고 강주 시민이 부안호동에서 뭐 군부가 어쩔 수 없이 진압을 한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철저하게 객관적 역사의 진실이 맞지도 않고 근데 이런 것들 계속 재생산해내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자유라는 극단적인 자유 입장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유 있는 거 아니냐. 뭐 나중에 뭐 사과하면 그만이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런 것을 용납할 것인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5.18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군부가 총으로 학살을 했잖아요. 5월 18, 1980년 5월 달에 일어난 그 사건이 여전히 쉽게 말 학살한 그 행위는 그 당시에 끝났지만 어떤 그 역사 왜곡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모욕이라든가 해서 거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상처를 입고 있고 또 많은 진실이 뭐 행방불명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40년이 흘러갔지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이런 허무맹랑 자유란 이름 하에 자행되는 거짓말이 많은 상처를 주고 있고 제2차 가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든 간에 뭐 현행법에 그걸 직접 규율 하든 안 하든 간에 법적인 판단해 볼 때는 명백히 가해 행위죠. 우리가 요즘 뭐 2차 가해란 말을 쓰는데 그 어떤 것보다 이건 학살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그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이런 것들 좀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굉장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인식 자체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적인 차원도 뭐 첫째 범죄행위라고 판단이 되고 이건 그 법적인 걸 떠나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인한 우리 사회 혼란, 손해라 할까요? 피해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역사적 응징이라 할까요?
이런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다. 자, 그 저기 활동가님한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보통 5.18 요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이제 대체로 요 종편들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패턴에 대해서 좀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V조선을 비롯해서 요게 확대 재생산을 막 자기들끼리 막 한단 말이죠. 요 패턴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종편들이 어떤 이슈를 확대 재생산한다 그러면은 그 종편들끼리 공유하는 패널들이 있어요. 패널들이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합니다. 아주 맞아요. 바쁜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그런 식으로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신문이나 방송을 한번 탔다는 거는 네. 그 주장의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음.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네. 그래서 뭐 확대 재생산 이미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 공공연하게 이 사실을 얘기한 것만으로 끝난 거예요. 확대 재생산은. 그러면 이제 다른 패널들이 간간히 나와서 같은 얘기를 하겠죠.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그 이런 언론사들이 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간다 싶으면은 보도를 안 해버려요. 흔히 5.18이 되면은 다른 언론사들은 5.18 특집 같은 걸 내잖아요. 네네. 5.18 특집을 내는데 종편에서는 이게 거의 없고요. 그 반란군인 정호용 씨가 네. 전두환한테 진만원 씨가 요즘에 북한군 개입했다는 주장한다 그러니까 난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두환 회고록에는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그 보도에 나왔으니까 자기도 회고록에 그걸 쓴 건데 그래서 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종편에서 이거를 막 짧게 보도를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탓인데 사실. 네. 그런 과정으로 기정사실화를 어쨌든 시켜버리는 네. 방식으로 가는군요. 말하자면 이제 밥상을 엎어놓고 자기는 숨는 거죠. 사람들이 싸우는 거 구경하고. 네네. 근데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그 사회적 공분이 있으니까 사과를 하긴 했다고 하거든요. 네, 다 어떤 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당시에도 거의 방송사고급으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도 막 칼럼을 써가지고 네. 그 5.18 두 번 죽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질타하기도 했고 그 채널 A 기자들도 대자보를 썼습니다. 대자보를 써서 이거 사과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사과를 했어요. 5월 22일 날. TV조선도 곧 했습니다. 사과 방송을. 근데 이 사과가 면피용이었다는 거는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 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보도부장들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과 뭐 진심은 아니었던 거죠. 면피용이었고 그 TV조선은 사과한 지 일주일 만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구구 인사들을 또 출연시켜가지고 네. 그 5.18을 폭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또 빈축을 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사실 지금은 종편에서 5.18 왜곡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이런 변화가 반성의 결과일까? 솔직히 전 의문이 드는데요. 정명훈 씨 인터뷰 책임자인 그 김광현의 탕탕평평 네. 진행자인 김광현 씨 있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동아일보에서 부국장급 대우 받고 있습니다. 아, 승진을 한 거네요. 네, 승진했습니다. 네. 승진했어요. 나중에 2015년에 이 사람이 또 대형 오보를 하나 냈는데요. 네. 그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당하는 장면을 단독 입수했다 이렇게 했는데 2003년 사진이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네, 이 네. 직후에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부국장급으로 승진해서 아직도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잘 지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여전히 광주에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인터뷰를 계속 인용하는 거죠. 국회에 또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죠. 네. 아직 그 국민의힘이 기층당원들은 안 변했으니까. 네. 방송 자체를 삭제를 한 거예요? 네, 방송은 다 삭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뭐 개선되지는 않았고 그 승진 그 담당자가 승진했다는 거는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 성과를 인정했다는 그런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네. 명백해야 될 건 어쨌든 표면상으로 5.18 보도들이 개선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논조를 바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논조도 이제 네. 5.18 희생자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음.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 5.18 때도 조명하는 보도들이 몇 곡지가 나갑니다. 네, 종편에서도 요즘. 네, 네, 네. 자, 사회적 분위기에 좀 작용인 것 같고요. 네. 교수님 그 작년에 5.18 왜곡 처벌법이 통과됐네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통과가 돼서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이 네.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이 법을 이제 5.18 애국처벌법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사람들은 이게 그런 법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 속에 이제 그 8조인가에 이게 아예 그 형법에 있는 그 명예훼손이라든가 비방에 의한 그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을 좀 특히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착안을 해서 8조를 만듭니다. 5.18 특별법을 이제 개정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이렇게 해서 주된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 처벌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신문이라든가 뭐 방송, 잡지, 출판물에 의해서 뭐 한 경우 또는 뭐 이게 공공의 전시라든가 공연을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뭐 집회라든가 이런 데서 역시 마찬가지 허위사실을 막 이렇게 뭐 북한군이 내려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허무맹랑한 것들을 처벌하는 거죠. 단 이제 이 법에도 이제 그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뭐 학문이라든가 예술 또 연구 뭐 학설 아무튼 이런 이게 이제 약간 아주 그 은근히 또 빠져나갈 학문 연구 목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언제든지 5.18을 애곡해 가지고 또 비방하거나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왜곡 처벌법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런 주장을 해요. 이 법이 위헌 아니냐? 헌법에 정한 언론의 자유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이게 뭐 전체주의 사고방식에 나온 법이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법은 우리가 이제 나치 시대를 겪었잖아요. 유럽이 그 유럽 연합도 뭐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에서도 96년도인가에 한번 이제 이런 그 어떤 나치의 범죄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뭐 찬양한다든가 나치 행위를 옹호한다거나 이런 걸 이제 범죄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유럽 연합 그 회원국들이 전부 그 서명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홀로코스트법이라 해가지고 이런 홀로코스트의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나치를 옹호하거나 그것도 유대인 학살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걸 정당화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지금 혐오법은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못하도록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아무리 그 자유란 이름 하에 우리가 뭐 거짓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은 아니고 어떤 그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그리고 그 사회를 전체 어떤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집단적 트라우마가 어떤 역사 왜곡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5.18도 거기에 준해서 어떤 그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거잖아요. 전두환 군부가. 그럼 명백한 역사적 팩트로 확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려고 그러고 그걸 뭐 북한에서 뭐 북한군이 개입해 가지고 더 뭐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해 그 정도였다면은 전두환이가 집권을 했을 때 안기부를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런 걸 만들어냈겠죠. 그런 게 있었다면은. 그런데 학살의 주체인 전두환 정권에서도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자꾸 이렇게 엉터리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말들을 지어내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거기에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뭔가 이야기거리를 만들게 하고 그걸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상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그 우리 5.18에 대한 부정을 하고 왜곡을 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더 큰 상처를 주는 그런 것들은 범죄 행위로 법이 만들어졌고 그건 이제 굉장히 헌법적인 틀에서도 충분히 논쟁 대거리는 될 수는 있지만은 거의 이에 대해서 뭐 이게 문제다. 공공연히 한 사람들은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이네요. 네, 그렇다 봐야죠.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은 이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언론, 보수 농계, 유튜버들 뭐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 5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그 허위 사실 유포해 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걸 통해서든 간에 그래서 5.18 왜곡하는 경우에는 이게 물론 이제 뭐 그 5.18 운동에다 허위 사실이 뭐냐 하는 게 그것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북한군 개입설 같은 거는 너무나 해무맹랑한 허위 사실 유포죠. 그런 경우는 언제든지 그게 뭐 개인이 게시물을 통해서 하든 유튜버를 통해서 하든 간에 다 올 1월 이후는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현재 진행형으로서 그게 계속 유포되고 있다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겠죠.
그건 소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행위가 1월 5일 이후로 그런 그 허위 사실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명백하고 또 특별법을 통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법으로 고착을 시켰잖아요. 5.18 그 광주 학살에 대한 범죄 사실, 학살의 사실을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다시 이거를 왜곡하는 그런 언론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법적으로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또 만들어지고 해서 좀 발전을 좀 한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왜곡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심각성,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적폐 언론의 심각성과 그 해법에 네. 대해서는 궁극적인 해법은 역시 더 많은 진실로 이거를 허위 정보를 잠재우는 것이겠죠. 뭐 현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평 관계자들이 정말로 5.18을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공공연하게 보도하면은 자기들한테 손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당에서도 입조심을 하고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건 지금 이 5.18에 대한 더 많은 진실이 거짓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원론적인 해법만 고집하는 거는 이미 일베 준동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그리고 또 지만원이 이제 국회까지 불려 나오는 그 사태도 겪었고요. 그래서 약간 이 원론적인 해법만 고집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되지 않았나 하고요. 결국 말씀하셨듯이 그 적절한 수위에 법적 제재할 수 있는 통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형사처벌보다는 뭐 시체말로 이제 허위 정보를 퍼뜨려놓는 경제적 이익을 제거하는 뭐 시체말로 금융치료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금융치료?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명예훼손으로 네. 배상을 하는 거. 네. 뭐 안 그래도 유튜브에 대해서 지금 3배 배상 하도록 하는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서 3배 배상하도록 하는 법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네. 그게 뭐 진보든 보수든 언론이라면은 어떤 상식을 가진 언론이라면은 그런 몰상식한 그런 그 언론 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근데 이제 그런 그 우리 아주 상식적인 세계에서 그런 일이 저런 말을 할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두 가지 길이 있겠죠. 하나는 법적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건 엄정하게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걸 용납하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니고 자유를 빙자한 하나의 범죄 행위인데, 그 우리 사회가 그걸 용납하는 겁니다. 그것은 범죄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그건 법적으로 철저히 물을 건 묻고, 근데 법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5.18이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우리 일제 강점기도 식민지 역사가 상당히 진행되니까 과거를 묻지 말자, 과거는 모르겠다, 이제 이게 나오는 게 앞으로 미래의 후손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근현대사 중에 이런 역사에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직면한 어떤 과거의 일제 그 잔인한 통치라든가, 그리고 현대사에 자행됐던 어떤 시민을 향한 학살들, 이런 것들은 다시는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쿠데타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사 미래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걸 막으려면은 교육을 통해서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게 역사가 다시 또 그런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그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무고한 시민이 죽고, 이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5.18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수많은 과거사를 청산하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죠. 교육이 좀 미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적인 처벌과 교육, 이 두 가지를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마지막에 금융치료라는 개념이 아주 딱 귀에 남는데요. 어쨌든 뭐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더 정확하게 고착시키는 방식이 이제 교육일 수 있고요. 또 현행 행위 자체가 자유가 아니라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 그렇죠. 두 가지 방식으로 해법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짧지만 오늘은 5.18 그 왜곡 보도와 그 법적인 문제를 주제로 해서 두 분 모시고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